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내 돈은 내가 굴리자 라는 내용으로 할 건데요. 왜 스스로 하라는 건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노후 준비 방법들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 남자의 경우 1순위가 공적연금 71%입니다. 근데 여자는 57%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의 경우 직장생활을 좀 더 오래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연금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가 예적금, 저축성보험, 세 번째가 사적연금, 그 다음 퇴직연금, 그 다음 빨간색이 부동산입니다. 이런 방식들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 노후 준비들이 현황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 제일 컸잖아요. 70% 이상이 국민연금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득 대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들이 재정 악화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급 시기를 연기하고 있죠. 보험료는 지금 납부하는 건 많이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 늦게 돌려받거나 적게 돌려받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를 하면 40년 뒤에 국민연금이 소진된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 연금 급여율이란 건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 소득 대체율이 1980년대에는 70%였어요. 그런데 98년도 1차 연금 개편 때 60%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07년 2차 연금 개편 결과 60%에서 매년 0.5%씩 낮춰가지고 2028년까지 40%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져서 위험하다, 국민연금에 내 노후를 다 맡기긴 어렵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기는 어렵다. 두 번째, 이제 예적금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적금의 한계가 뭐냐 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가 난다는 거예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예적금 금리, 이 노란색이 예금금리인데,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예요.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이 안 난 기간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과거 60년대 후반에는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막대기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막 6%대까지 가죠. 6%, 5%, 4% 이 정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IMF가 지난 이 시점에도 실질금리는 2%가 넘었죠. 근데 문제는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고, 2004년, 5년에는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많이 심하게 나왔죠. 그리고 2011년 남유럽 사태, 이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났고, 정말 재밌는 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실질금리가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분기당 본 건데,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아주 특별하게 이 시간을 내내 지배했던 사건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일상화됐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 19년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다가 2020년 초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이렇게 자주 있다면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못 따라잡는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를 본 건데, 미국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길어서 많은 기간을 본 건데 1950년대부터 봤는데,
자주 있죠. 여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네, 수준에 다다르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도 이제 많이 한다고 아까 나왔었는데, 저축성 보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나오는 파인이라는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요약한 겁니다. 저축성 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만 적립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10% 전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시이율은 주로 적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이 아니고 적립한 기준. 그래서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업비가 10%고 공시이율이 2.7%인 경우를 보면 가입자가 1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사업비를 선공제 합니다. 여기 10%니까 10만 원 선공제 하겠죠. 90만 원이 적립이 돼요. 90만 원에 공시이율을 제공해 줍니다. 공시이율 2.7%라고 했죠. 2.7%니까 90만 원의 2.7%는 24,300원이죠. 그러면 1년 후 잔고가 92만 4,300원이 됩니다. 제가 100만 원을 납입했는데 92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사업비 선공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시이율만 보고 들어가세요. 와, 은행 이자가 1%대인데 혹은 1%도 안 되는데 공시이율 이렇게 많이 준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원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이 있고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험은 보장형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돌려받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보험료가 싸요.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혹시나 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 방법들을 보시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예적금 저축성 보험도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 운용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뭐 갭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경매, 공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남는 게 퇴직급여하고 사적연금이죠. 여기 퇴직급여하고 사적연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모르실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시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익숙해지시고 가입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사적연금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말하고요. 개인연금의 실제 현재 계좌 자체가 제도가 연금저축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부분에서 할 거고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너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자기의 노후연금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 저율과세 이런 혜택들을 줍니다. 여기 오타네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퇴직급여는 기업에,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줄 거예요. 그게 이제 DB형, DC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용자라는 건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가 저를 사용하고 있죠. 근로자를. 그래서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헷갈리시죠? 뒤에서 상세하게 한번 다루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퇴직금을 관리하겠다, 납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라는 계좌 이름이고요. 그래서 자기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거고, 퇴직급여, 이 DBDC와 상관없이 계좌 개설해서 납입할 수 있고, 이거 역시 굉장히 좋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런데 세금 혜택 얼마나 중요하냐면 투자 수익률을 1% 혹은 2%로 그냥 올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뒤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연금을 금융회사한테 맡기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가져왔는데 정육점 주인과 영양사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간단 요약을 해드리면 정육점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정육점 주인은 당연히 고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정육점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 뭐 한 가지를 추천을 하겠죠. 근데 영양사한테 오늘 저녁 메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영양사는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차이가 있어요. 정육점 주인하고 영양사.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팔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추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 혹은 증개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파는 상품 중에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판매 수수료가 남거나 뭐가 남는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근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재무상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 판매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 거죠. 펀드를 팔아도 그 펀드에서 수수료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한테 식단을 추천받을 때는 영양사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컨설팅 비용을. 그 대신에 상품에 대한 혹은 음식에 대한 식단은 공정하게 주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독립재무상담사가 몇 년 전에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자기 돈을 상담료를 내서 상담을 받아본 경우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돈이 아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추천해 주잖아요. 돈 안 받고. 근데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상품은 정육점과 같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를 하셔라.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아무거나 덥석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 혹은 고기에 안 맞는 몸 상태인데 정육점에 가서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금융상품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위험도 너무 커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금융회사에 가서 혹은 중개인을 만나서 그 상품을 추천받으면 넘어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죠. 금융이나 경제기사들을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고 사례가 많잖아요. 라인 사태도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DLF, 독일 DLF 사태도 알고 계실 거고 디스커버리 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 상품들이 바로 이 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파니까 믿고 그냥 사는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크게 위험한 건 줄도 난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을 볼 때 네 가지를 기준으로 봐요. 기대 수익, 이거 얼마나 수익이 날까? 그리고 위험, 이거 얼마나 위험할까? 세 번째 확률, 수익이 날 확률 혹은 위험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상관관계, 이 자산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 내내 조금씩 계속 다뤄볼 건데 항상 어떤 상품을 볼 때, 투자 상품을 볼 때는 대부분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추천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교육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상품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 상승하고 10% 하락했어요. 두 번째 50% 상승하고 50% 하락했다. 잔고가 많은 쪽은 어딜까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계산해 보셨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만 원 상승하면 110만 원이죠? 거기서 10% 상승, 10% 하락하면 네, 얼마인가요? 99만 원 정도 되죠?
근데 50% 상승을 하면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에서 50% 하락하면 75만 원이 돼요. 여기는 99만 원, 여긴 75만 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를 표로 그린 겁니다. 원금은 처음에 다 100만 원이었어요. 10% 상승했다가 10% 하락한 경우 99만 원이 되고요. 20%인 경우 96만 원이 돼요. 그리고 30%인 경우에는 91만 원이 되죠. 그리고 50%가 올랐다가 50%가 떨어진 경우 75만 원이 됩니다. 100%가 올랐다가 100%가 떨어지면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의 변동성, 수익률의 차이,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50% 날 수 있죠. 50%난 애는 마이너스 50%도 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한 번 한 번 하면 본전이 아니에요. 본전이 아니고 손해가 나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 이건 10번의 기간 동안 플러스 났다가 여기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10%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95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나기 직전에는 106만 원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다가 뭐 마이너스가 납니다. 수익이 한번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그나마 꽤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죠. 근데 20%로 갔다. 20% 변동성이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82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그 직전도 102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얘랑 틀리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 근데 수익률이 30%씩 움직인다.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움직이면 최종 62만 원이고 그 직전도 89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직전은 69만 원. 굉장히 낮죠? 그리고 40%씩 움직이면 최종 42만 원 남습니다. 근데 그 직전은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직전은 50만 원. 수익률의 변동성, 수익률이 변동하는 그 크기가 클수록 내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짜리를 한 번씩만 하면 바로 0원이 되고요. 90%짜리 수익률을 왔다 갔다 하면 한 5번, 6번만 하면 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8번째부터 거의 0이 되죠. 0. 잔고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투자를 해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80%짜리를 하게 돼도 여기 만원, 3만원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의 변화, 100%짜리 버는 비트코인 혹은 뭐 동전주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100% 마이너스 90% 한두 번 먹으면 원금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집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하락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락했을 때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가 걸리는지, 이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에 대해서도 보면 성공 가능성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또 같은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41%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또를 사면 로또가 일주일에 약 500억 어치 팔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나오는 로또를 다 샀어요. 그럼 제가 500억 어치 로또를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1등부터 6등까지 다 당첨이 되겠죠. 당첨금의 합계가 얼마냐면 300억입니다. 그럼 200억은 어디 갔냐? 로또위원회에서, 복권위원회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걸 가져가서 복권위원회에서 다양한 사회사업에 돈을 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사회공헌 사업에 돈을 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500억을 넣었는데 돌려받은 건 30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도 안제했죠? 보통 제세공과금이 나오는데 그거 안제했는데도 불구하고 500억 넣으면 300억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이 기대 수익률에 수렴합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어쩌다가 한번 샀는데 그게 1등이 될 수 있겠죠?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로또를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한다. 결국은 이 수익률에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컨셉으로 보면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해요. 1등에 달리는 말에 돈을 걸고 경마를 하게 되면
경마장이 가져가는 수익금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경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란 얘기예요. 그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죠. 슬롯머신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0%, 즉 슬롯머신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2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기냐 투자냐를 따질 때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면 투자,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투기, 이렇게 분류를 해보기도 했어요. 당신이 하는 투자가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수익률이 계속 나겠냐 혹은 마이너스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단기 투자 혹은 이제 회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매매 회전율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크죠. 지난 강의에서도 다뤘지만 마이너스 13%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지 않으면 플러스가 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회전율이 굉장히 작아요. 1년에 뭐 매매도 많이 안 하고, 이런 투자들 혹은 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들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확률을 만들면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투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잃지 않는 투자 리스크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